미쓰비시 인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쓰비시한테 뭐 함께 하자고 이렇게 러브콜 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미쓰비시는 현대자동차한테 더더욱 좀 불손하게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기술 이전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던가 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정중하게 쓴 현대자동차 역사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는 언급하지 못했었던 좀 감춰진 얘기, 뒷얘기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동차 회사 다녔을 때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또 취재하면서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에 다 바탕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이게 완벽한 팩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960년대로 들어가서 당시 우리나라 산업 이렇게 보면은요, 일본에서 온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업, 이거 하기 위한 비료, 이거 다 일본에서 왔어요. 그리고 건설하기 위한 시멘트, 이것도 일본에서 왔죠. 제철, 이것도 일본에서 왔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것도 일본에서 건너온 게 많았죠. 대일 청구권 협정, 뭐 그러니까 패전국 일본이 우리한테 피해줬던 것들을 돌려주는 거, 미쓰비시가 현대자동차한테 자동차 기술 준 거, 이것도 대일 청구권 협정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은 또 야 그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이거 돈 줄 거 다 주고서는 이 자동차 기술 사오고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당시 우리나라 이 토공공사 같은 거를 큰 걸 많이 했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랑 미쓰비시 구보 회장 이 두 분 간에 친분이 생겨서 자동차 사업도 서로 쉽게 풀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쓰비시 구보 회장이 백제인 혈통이다. 그래서 한국을 원래 참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에게서 자동차 기술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 맞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는 포드한테서 기술을 배우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품을 들여와서 요거를 조립해서 팔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요게 유럽 포드의 코티나 같은 차들이에요. 또 이런 정비회사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독자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한테 가서 자동차 기술을 갖고 오죠. 참고로 이 미쓰비시는 자동차 회사는 아니죠. 해운 회사, 무역 회사 같은 걸로 1800년대 말에 시작된 회사입니다. 일본 권력층 쪽에 딱 붙어가지고 성장하면서 조선 사업도 쭉 키워갔고 또 1917년 이탈리아 피아트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 생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꽤 일찌감치 만든 회사인 건 맞아요. 여튼 이때 제철, 중공업, 화학 뭐 이런 걸로 막 쭉쭉 뻗어나가면서 뭐 강제징용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한테 이제 비행기도 공급했었던 아주 핵심적인 전범 기업이죠, 이거.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미쓰비시는 강제 해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일본 경제 부흥 때, 전후 일본 경제 부흥 때 다시 재결합해서 또 정치권에 또 바싹 붙어가지고 건설, 중공업 이런 회사로 막 또 급성장을 합니다. 요때 미쓰비시 자동차는 그냥 하나의 사업부였어요. 본업은 건설이나 중공업이고 자동차는 그냥 일개 사업부였죠. 미쓰비시 자동차 사업부는 1960년도에 시작이 돼요. 미쓰비시는 그 초창기에는 영국 기술로 만든 작은 차를 이렇게 들여다 만들었는데 1960년대 말에는 미국 크라이슬러 쪽에서 뭔가를 많이 배워오면서 1970년도에는 크라이슬러랑 아예 이렇게 합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관계를 맺기도 했죠.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현대 요 세 회사의 관계는 꽤 오래 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 랜서의 골격과 엔진, 또 미쓰비시의 세턴 엔진 요걸로 포니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미쓰비시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워서 만든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면서 개발진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이 정주영 회장이랑 미쓰비시 구보 회장이랑 이 두 분이서 잘 얘기를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차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실무진 쪽으로 내려와서는 미쓰비시 쪽에서 너무 좀 깐깐하게
마치 감시를 하면서까지 요거를 진행을 했던 거죠. 일본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해도 회의실에서부터 화장실까지 직원 하나가 이렇게 막 따라붙어 가지고 감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좀 알려달라, 좀 뭐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돈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예, 한마디로 좀 치사해서 예, 더 이상 미쓰비시한테는 예, 의존하지 말자. 뭐 요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포니는 소형차였잖아요. 그리고 그 위급 또 중형 세단을 또 만들려고 그러는데 스텔라를 만들려고 할 때 미쓰비시 거를 갖다가 안 만들고 유로포드에서 들여와서 조립 생산을 했었던 코티나 예, 요걸 기본으로 해서 스텔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로포드의 코티나 차체에 미쓰비시 세턴 엔진을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들면서 아주 고되고 힘들고 그랬지만 이 기술적인 자립도는 계속 이렇게 높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차를 만들면은 좀 제대로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의 주행 시험장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 테스트 장비라든가 엔진 연구 개발 시설 이런 것들을 용인에 있는 마북리에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거를 미쓰비시가 눈치를 채고 감시를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당시 미쓰비시 부장급 한 명이 부하 직원들 한두 명 데리고 와서 현대자동차가 뭘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본사에 뭐 매일 보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일이 하나 터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차곡차곡 차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포니2 후속을 또 소형차를 만들려고 딱 했더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다 바뀌어 있던 거예요. 이미 소형차 시장은 후륜구동이 아니라 다 전륜구동으로 전 세계가 다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폭스바겐도 전륜구동, 프랑스 푸조도 전륜구동, 그리고 현대한테 후륜구동 소형차 기술을 알려줬던 미쓰비시, 여기도 전륜구동 차를 생산하고 있었던 거죠. 미쓰비시 미라주 콜트라는 차인데 이 차가 1978년도에 이미 출시된 차예요. 참고로 후륜구동은 엔진이 앞에 있고 그걸로 뒷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 앞에 있고 뒤에 바퀴를 굴리니까 앞에서 뒤를 관통하는 기다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기다란 막대기가 막 돌아가면서 앞에 엔진에서 뒤에 바퀴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후륜구동 차들은 뒷좌석 가운데가 이렇게 부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반면 전륜구동은 앞에 엔진이 있고 그걸로 또 앞바퀴를 바로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바퀴로 바로 가기 때문에 동력 효율이 좀 좋죠. 좀 더 싸게 만들 수도 있고 동력 효율도 좋았고, 그리고 뒷좌석 가운데 이렇게 부쑥 올라오는 거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실내 공간도 좀 넓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1970년대 말부터 전 세계 소형차의 트렌드는 전륜구동이 이미 대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포니2의 후속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다 후륜구동밖에 안 만들어 봤잖아요. 후륜구동 소형차 차대도 주고 후륜구동 엔진도 이렇게 알려준 미쓰비시가 고맙기는 한데, 이게 내심 괘씸했던 게 후륜구동 소형차는 이게 저물어 가는 거를 알면서 현대자동차한테 알려줬다는 거죠. 비밀리에 전륜구동 소형차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또 미쓰비시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가 한 1982년인가 그랬는데 미쓰비시가 그래 전륜구동차 기술도 줄게. 근데 새로운 기술은 안 되고 한 세대 전 기술 줄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가 1985년도에 현대자동차 최초의 전륜구동 자동차 포니 엑셀이 나온 겁니다. 당시 나왔던 현대 포니 엑셀의 엔진룸을 보면은 일본에서 배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아시다시피 일본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통행 방향이 반대예요. 한국의 자동차 문화는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왔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우측 통행. 근데 일본은 영국에서 자동차 문화가 들어오면서 영국과 같은 좌측 통행이에요. 그래서 운전석도 반대로 있죠. 한국은 운전석이 왼쪽, 일본 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일본 차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만들 때는 일단 운전석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것부터 설계를 해야 돼요. 운전대랑 브레이크랑 이런 거는 왼쪽으로 다 바꿔. 근데 엔진을 이쪽으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엔진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엔진 설계를 완전히
왼쪽 오른쪽을 바꿔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엔진은 그대로 놔두고 운전석만 이렇게 옮겨서 만든 게 포니 엑셀입니다. 이게 일본 차를 가져다가 만드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운전석 앞에 엔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유구도 좀 문제가 됐죠. 보통 주유소는 도로의 길가에 있기 때문에 주유구는 길가 쪽, 그러니까 운전석 반대쪽에 주유구를 두는 게 전 세계적인 그냥 방식이었어요. 일본 차를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 그대로 들여와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만들면서 주유구도 그냥 안 바꾼 거예요. 요즘도 뭐 주유구 방향 같은 거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보통 유럽에서 온 수입차들은 주유구가 저쪽에 있죠. 동반석 쪽에 있는데 현대기아 차만 주유구가 운전석 쪽에 좀 있어요. 요게 이렇게 셀프 주유하시는 분들은 요게 더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편으로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여튼 현대자동차는 포니 엑셀을 시작으로 미 대륙 쪽에 수출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당시 한국은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국제 경기들을 열게 되면서 큰 고급차도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쓰비시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플래그십 세단 함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갓그랜저를 만들죠. 요걸 뭐 같이 공동 개발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요때는 일본 주도로, 미쓰비시 주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그랜저도 엔진이 왼쪽에, 그리고 갓그랜저 후속인 유그랜저도 그렇게 개발했어요. 그리고 엑셀 베이스로 만든 스포츠카 스쿠프도 왼쪽으로 엔진 쏠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대단한 걸 하죠. 독자 엔진을 개발을 합니다. 당시 현대차의 주력 차종이었던 소형차 엑셀, 여기에 넣을 1.5L 엔진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한 거예요. 요게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엔진인 알파 엔진인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엑셀에 처음 적용하지 않고 엑셀을 기본으로 만든 이 쿠페 스쿠프에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스쿠프에 먼저 집어넣었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냥 스쿠프를 단종할 생각을 한 거죠. 하여튼 현대자동차는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부지런히 미쓰비시로부터 기술 독립을 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도 아주 잘 나갔어요. 월드랠리 챔피언십, WRC, 요 전 세계적인 비포장 자동차 경주인데, 여기를 미쓰비시 랜서 경주차로 출전해서 막 우승도 하고 막 이랬었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모터스포츠에서 막 우승을 하니까 미쓰비시 인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쓰비시한테 뭐 함께 하자고 이렇게 러브콜 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미쓰비시는 현대자동차한테 더더욱 좀 불손하게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기술 이전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던가, 뭐 기술 이전 뭐 관련 회의를 할 때 초시계를 들고 와서 시간이 초과하면은 초 단위로 과금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걸 여러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대한다든가. 당시 미쓰비시는 나름 뭐 지금 우린 최고야. 모터스포츠에서도 막 뭐 우승하고, 뭐 볼보나 포드 이런 그 선진 회사들도 우리랑 같이 막 일하려고 그러거든. 아우 막 바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잘난 척만 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이게 참다 못 참은 거죠. 아,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 야, 이제 얘네들 말 들어주면 안 되겠어. 맛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미쓰비시 차를 가져다가 아주 세부적으로 막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스타렉스예요, 스타렉스. 그때 당시 미쓰비시는 엔진이 이 시트 밑에 있는 원박스 타입 미니밴이 아니고 엔진을 이렇게 앞에 본닛으로 딱 밀어내서 만든 미니밴,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라는 차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차를 현대자동차가 사갖고 와서 막 다 뜯어보고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잘 만들어서 3년 뒤에 1997년도에 딱 내놓은 게 스타렉스입니다. 그 시절에 미쓰비시에서 아주 큰 사건이 터집니다. 1996년에 미국 미쓰비시 공장에서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터져요. 근데 이때 미쓰비시가 고개 숙여가지고 사과하기보다는 이거를 아시아의 성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문제를 막 키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분노를 합니다. 미국 내 판매량이 곤두박질합니다. 그리고 또 1998년에 또 일이 터져. 이 경영진들이
총액군들한테 불법 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런 것도 또 뉴스에 올라오죠. 그리고 2000년에 또 무슨 사건 터집니다. 리콜 은폐 사건. 요거 좀 세게 터졌어요. 30년 동안 결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리콜 안 했던 거예요. 수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만 야금야금 그냥 수리를 해줬었던 거야. 이 문서가 그냥 다 발각이 됐습니다. 미쓰비시 경영진들이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죠. 근데 2004년에 또 터져. 미쓰비시 트럭, 후소 트럭. 요게 달리다가 바퀴가 빠지면서 길가에 걸어가던 행인한테 덮쳐가지고 행인이 숨졌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하늘을 나는 타이어라는 소설로도 나오고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미쓰비시를 다 안 좋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사이 뭐 현대자동차도 그리 좋은 시절은 아니었어요. 이 정주영 회장 쪽 아들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형제의 난 뭐 해가지고서는 좀 안 좋은 일 좀 있었고 또 IMF 때 또 엔화가 막 올라가면서 부품값도 비싸고 막 뭐 이랬었던 것도 있었고요. 여튼 현대자동차가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되면서 예, 좀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쓰비시는 또 2016년도에 또 뭔 사건이 터져요. 일본에서 연비 조작 사건이 또 터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비를 무슨 기관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에서 연비 측정해가지고 서류를 딱 검사를 받는 겁니다. 다 정직하게 자체적으로 연비 측정해가지고 서류 검사 받는 거였는데, 예, 미쓰비시는 그걸 속였던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회사가 되고, 디자인도 점점 이상해지고, 기술력도 점점 없어지고, 전기차도 꽤 일찍 개발을 했는데, 미쓰비시는 현재 또 이렇다 할 전기차도 없잖아요. 뭐 하이브리드 기술도 없고. 반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부지런히 이렇게 달렸죠.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플랫폼, 이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막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을 막 선도하고 있어. 하이브리드 기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도 세계 탑 클래스야. 자율주행 기술도 뭐 어디 내려도 부럽지가 않아. 게다가 미쓰비시가 90년대에 막 우승하면서 막 한창 잘난 척했었던 월드랠리 챔피언십, WRC. 요 경기에서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계속 우승하고 있어요. 지금 미쓰비시는 아예 출전도 안 해요. 자, 하여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주제들 보니까 제가 아직 수소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수소자동차, 수소사회 이런 걸 주제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얘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